한국 도자의 흐름 1차 시 흙에서 그릇으로. 도자기 이야기. 인류가 처음부터 도자기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왜 만들어졌을까요? 도자기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도자기 역사에서 볼 수 있는 여러 단계의 기준과 근거는 무엇일까요? 도자기는 어떤 환경에서 구워졌을까요? 도자기 제작 기술은 인류가 불을 발견하고 상용하게 되는 신석기 시대 이후 본격적으로 발달했습니다. 도자기는 흙을 불에 구워 만든 것으로 굽는 온도와 그에 따른 흙의 용융 상태에 따라 강도와 흡수성 등의 차이가 생깁니다. 도기와 청자는 점토를 사용하여 제작되었다면 백자는 고령토라는 다른 계통의 흙을 사용한 것이죠. 각각의 흙은 특성이 달라 내화도와 가소성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제작 방법과 굽는 과정에도 차이를 보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도자기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가마라고 하는 설비를 필요로 합니다. 가마는 불을 어떻게 가두고 활용하여 도자기를 굽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이죠. 다양한 도자기의 종류는 흙과 제작 방법, 굽는 과정의 차이에서 기인하며 선사시대부터 조선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진보가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도자기 제작의 기본 요소인 태토와 도자기라는 말에 함축된 의미와 도자 제작의 기초와 발달 과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자기를 만들고 굽기 위한 시설물 가마를 통해 흙과 불에 대한 인류의 이해 과정과 실제 도자기를 감상하고 도자기 이름 붙이는 원칙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학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도자기 용어와 개념. 도자기라고 할 때 도는 본래 질그릇 도에서 나온 것으로 매우 원시적인 가마의 형태를 본떠 만든 글자입니다. 질그릇 도자는 병 같은 형태의 기물을 어떤 구조물이 감싸고 있음을 상용한 글자로 이 글자가 형성될 무렵의 도자기는 적어도 인공적인 구조에서 구워지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자는 자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글자에는 기와화가 들어 있습니다. 즉, 자기와 기와가 근본적으로 흙을 재료로 하고 가마시설을 이용하여 불에 굽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죠. 또 도자기를 굽는 가마를 뜻하는 요는 원시 인류가 동굴 속에 양을 넣고 불을 피워 구워 먹었던 것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전하며 도자기를 굽는 가마 구조가 이와 유사했었을 것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즉, 흙을 재료로 불을 사용하여 만든 것이 도자기이며 이 과정에서 일정한 시설물이 활용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도자기는 어떤 흙으로 만들어질까요? 흙은 성분 조성의 차이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고 각기 성질도 다릅니다. 도기나 청자는 점토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백자는 고령토라고 하는 백색 계열의 흙으로 만듭니다. 따라서 흙에 포함된 성분 차이에 따라 도자기의 색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연 상태의 흙으로도 도자기를 만들 수 있지만 더 치밀하고 매끄러운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제한 흙을 사용하며 때로는 한 가지 이상의 여러 흙을 조합하여 이상적인 비율을 맞추고자 하였습니다. 이처럼 도자기 몸체를 만들 수 있도록 조합된 흙을 태토라고 하는데 목적에 따라 성분의 배합이 달라집니다. 현대에는 도자기 공장이나 도예가가 자신이 선택한 흙을 직접 배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태토를 만드는 전문 회사에 용도에 맞는 태토를 주문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국내산 흙 외에도 외국산 흙이 함께 사용되기도 하죠. 태토는 적절한 점력이 있어야 가소성이 생기므로 성형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불을 견디는 힘이 있어야 번조가 가능합니다. 이때 도석이나 장석 등이 포함되어 있으면
입자의 결합을 도와주는 융제 역할을 합니다. 흙은 건조되면서부터 수축이 일어나며 특히 그 속에 포함된 장석, 운모, 철화합물, 석회석 등은 번조 시 수축률을 크게 하며 알룸이나 석영 등의 내화물질은 수축률이 낮은데 일반적으로 혼합물이 다양할수록 수축 비율이 작아집니다.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도자기 제작에서 흙을 다루는 과정은 손쉽게 주변에서 구할 수 있어 간의 수공업의 형태로 채취하여 사용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산중에서 힘겹게 채취하여 분쇄와 정제 등 여러 공정을 거쳐 도자기 제작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백자의 원료인 고령토는 일정한 광맥에서 채취되므로 점토에 비해 채굴과 정제 과정이 길고 까다롭습니다. 도자기는 편의상 굵기와 치밀도, 유약의 유무, 굽는 온도 등에 따라 토기, 도기, 석기, 자기 등으로 나눕니다. 물론 현대에 이르러 이들 단계는 공존하기도 하지만 오랜 도자기의 역사에서 점진적으로 보여준 발전 단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 강의에서는 크게 도기와 자기로 나누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기는 어든웨어라고 하며 700에서 900도씨에서 구워져 비교적 연질인데 시기적으로는 선사시대나 삼국시대 도기 가운데 일부가 여기에 속합니다. 유약을 입히지 않은 화분이나 토관, 기와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러나 경질도기나 자기가 발달한 고려 조선시대에도 여전히 연질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려 조선시대의 연질도기들은 경질도기에 비해 태토가 곱고 경질도기와 같은 조건에서 함께 구웠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태토의 차이에 따른 결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도기는 유약을 입혔는지에 따라 시유도기와 무유도기로 나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토기와 도기의 개념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석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자면 석기는 스톤웨어라고 하며 1000에서 1200도씨에서 구워진 것입니다. 통일신라시대 경질도기와 1150도씨에서 1200도씨 내에서 구워졌던 것으로 알려진 고려청자도 일부 이에 해당됩니다. 자기는 포슬린이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1200도씨 이상에서 구워진 것을 말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1250에서 1300도씨 이상에서 구워지고 유약을 입힌 그리고 완전히 자화된 것으로서 고령토로 만들어진 백자류가 여기에 속합니다. 중국 원대 이후 명청의 백자가 대표적인 예이고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경질백자, 일본의 17세기 이후 아리타 일대에서 생산되는 경질백자, 유럽이 18세기 이후 생산하는 경질백자 등이 자기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명칭들은 나라와 시대에 따라 차이를 보입니다. 중국에서는 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도기의 개념 안에 우리가 사용하는 토기와 도기를 모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사실상 톡이라고 할 때 문자상으로 도자기의 구성 요소인 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과학적인 근거가 없이 육안 관찰로 토기와 도기를 구분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도기라는 개념으로 통합하여 부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일본에서는 자기를 자화가 완전하게 이루어진 백자에 대해서만 지칭합니다. 즉 1616년 이후 아리타에서 제작되는 경질백자만을 일컫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선시대에 제작되는 분청사기류 또는 연질의 백자 등은 일본에서 도기로 지칭됩니다. 이처럼 용어의 차이는 종종 학문적 혼란을 불러와 심지어 일본에는 우리나라의 청자나 분청사기 같은 단계가 존재하지 않고 도기 제작에서 백자 생산으로 급격히 변화한 것으로 오해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같은 도자의 개념과 용어는 사용 기준과 용례 등을 고려하여 비교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버튼을 클릭하여 표로 확인해 보세요.
제작 방법. 이번에는 제작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성형에 대해 보겠습니다. 성형이란 정제하여 반죽한 흙으로 기물의 형태로 만드는 과정을 말합니다. 물레를 사용하면 가장 빠른 시간에 쉽게 그릇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레는 손이나 발을 이용하는 수동 물레와 현대에 개발된 전기 물레 등이 있고요. 그러나 각진 기물이거나 서로 다른 형태가 조합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형물일 경우는 판상 성형, 틀 성형, 주입 성형 등 다른 방법도 사용합니다. 오늘날은 기계로 그릇을 찍어내거나 다듬어내는 기계화 공정이 더 발달하였습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가장 기본 방법은 빚어 만들기입니다. 핀칭이라고도 하며 흙을 손으로 반죽하고 주물러 형태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도자기 제작에서는 형상이 복잡한 상형물을 만들 때 편리하여 지금도 소조상이나 비대칭의 형상을 만들 때는 이 같은 방법이 사용됩니다. 신석기 시대 이래로 저장용, 운반용기가 발달하면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가마올리기와 테사키입니다. 가마올리기는 흙가래를 길게 뽑아 감아올리면서 기벽을 만드는 것이고 테사키는 흙태를 켜켜이 쌓아 올려 기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테사키 방법은 물레로 성형하기 힘든 대형기를 제작할 때 주로 사용되었으니 삼국시대 이래 제작된 대형의 도기들로부터 지금의 옹기에 이르기까지 사용되었습니다. 이 두 경우는 모두 기벽을 만든 후 흙가래나 흙뒤의 연결 부위를 손이나 도구를 사용하여 틈새를 메꾸어 주어야 합니다. 틈새를 메꿔주기 위해서는 두들개와 같은 도구가 필요한데 방망이로 외부에서 두드리면서 안쪽에서 차돌이나 목재로 받치게 되어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기물의 안팎에 무늬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도자기를 경제적 가치를 지닌 표준화된 공예품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은 물레를 이용한 성형입니다. 물레는 손물레, 발물레, 전기물레 등 그 동력원과 신체 사용 부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그릇의 크기와 형태, 높이 등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음은 물론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어서 대량 생산의 전제가 되었습니다. 물레는 축과 회전판으로 구성되며 대부분은 회전판의 직경보다 기물의 직경이 좁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중국 원대 이후 경덕진에서는 직경이 큰 대형물을 제작할 때 회전판의 한 끝을 막대기를 사용하여 고속으로 회전시킨 후 그 힘을 이용하여 기물을 만들기도 하였는데 이때 회전판의 지름이 클수록 대형 기물을 만들기에 적합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청동기 시대부터 물레를 사용한 흔적이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에도 대량 판매용 도자기 공장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물레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식에서 안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형을 마친 도자기를 약간 건조시킨 후 음각, 인화, 양각, 투각, 삼각 같은 방법으로 문양을 새기거나 덧붙이거나 기벽을 도려내는 등 장식을 하며 안료를 사용하여 문양을 그려넣기도 합니다. 안료는 대개 초벌한 후 그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기벽의 흡수도가 매우 높으므로 빠른 속도로 그려내야 하므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도자기를 완성하는 중요한 요소는 장식입니다. 장식이 없는 도자기는 실용이나 조형성에서 부족함이 없고 또 그 자체가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장식을 더함으로써 조형적으로 아름다움이 부과되고 상징적 의미가 부여되어 특별한 목적을 가지기도 합니다. 나아가 감상용으로도 활용되었을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도자기의 장식에 흔히 사용되어 온 것으로는 깎고 덧붙이고 바르고 메꿔 넣고 그리는 기법들이 있습니다. 고려시대까지는 주로 새기고 깎는 장식이 중심을 이루었다면 조선시대 이후로는 그리는 기법이 더욱 발달합니다. 전통 도자기에 주로 사용된 안료는 대개 광물성으로 산화철,
산화동, 산화코발트 등입니다. 산화철은 번조 후에 갈색 또는 검정색, 적갈색, 녹색, 흑색, 황갈색 등으로 발색되며 고려시대 이후 문양 재료로 본격 사용되면서 현재에 이릅니다. 철안료를 사용하는 것으로는 붓으로 기면에 문양을 그리는 철화와 철안료를 기면에 덧발라 검게 나타내는 철체기법이 있습니다. 산화동을 사용하면 붉은색 또는 붉은 갈색으로 나타나며 진사 또는 동화라고 부릅니다. 고려의 청자와 백자에 그림 문양이나 또는 기면 전체에 발라 장식한 것 등이 있습니다. 청화안료는 이미 9세기 무렵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나 이란에서 도기의 문양 재료로 빈번하게 사용되었으며 중국 당대에도 시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경질의 청화백자를 완성시킨 것은 중국 원의 경덕진 가마였습니다. 이후 조선 관요와 일본의 아리타, 독일의 마이센 등지에서 청화백자가 생산되면서 세계적인 문양 장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코발트는 구웠을 때 청색으로 발색하는데 코발트 안료로 문양을 그리는 청화 기법과 기면에 코발트 안료를 발라 푸른색을 내는 청채 기법 등이 있습니다. 철, 동, 코발트 등 세 가지 안료는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내화력이 강하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고온의 백자에 특히 애용되었습니다. 조선 후기에 이르면 이들 가운데 둘 또는 세 가지가 함께 사용되기도 합니다. 한편 우리나라 전통 도자기에서는 일반적으로 유약을 입히기 전에 안료로 그리거나 바르는 이른바 유화회 기법이 사용되었는데 중국, 일본을 비롯한 유럽 등지에서는 유화회는 물론 유상회도 크게 발달합니다. 그 외에 기면에 새기거나 깎고 기벽을 파내거나 덧붙이는 기법이 있습니다. 가는 음각선으로 문양을 그리는 선각, 문양을 도드러지게 깎는 양각, 기벽을 뚫어 문양을 내는 투각 외에도 살을 덧붙이는 첩화, 문양인을 만들어 눌러 찍은 인화, 음각이나 인화 기법을 응용하면서 그 안에 다른 색의 흙을 넣어 메꾸는 상감 기법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상감 기법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고려시대 이전부터 이미 시도된 것들이지만 자기 문화가 더욱 발달하는 고려와 조선에 이르면 위와 같은 장식 방법들이 급속히 유행합니다. 이들 장식은 독립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함께 사용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유약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유약은 도자기를 굽는 과정에서 고화도에서 표면에 자연적으로 유리질 피막이 생기거나 인공적으로 입혀 일종의 피막을 형성한 것을 말합니다. 유약은 성분과 변조 과정에 따라 투명할 수도 있고 불투명하기도 하며 무색이거나 다양한 색을 띠기도 합니다. 도자기에 유약이 입혀지면 액체와 기체 투과율이 낮아지고 유면이 태토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므로 강도를 증가시켜줍니다. 또 유약의 색깔과 상태에 따라 외관을 장식하는 효과를 주며 기물의 청결도를 높여줍니다. 일반적으로 변조 온도가 1000도씨를 넘으면 태토 속에 포함된 석영질이 녹아내리는데 이때 땔감으로 사용된 나무의 재와 결합하면서 표면에 피막을 형성하는 이른바 자연유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연유 외에 의도적으로 유약을 시도한 것을 인공유라고 합니다. 인공유는 성분에 따라 회유, 장석유 등과 같이 높은 온도에서 녹는 고화도 유약과 연유, 석회유 등과 같이 낮은 온도에서 녹는 저화도 유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도기에서 청자, 백자에 이르기까지 회유에 석영과 태토 및 다른 첨가물들을 넣는 장석유 계통의 고화도 유약이 발달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소금을 휘발시켜 만드는 식염유가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장석, 규석,
석회석 등이 혼합된 혼합물입니다. 도자기에 유약을 입히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의도가 있겠으나 크게 나누어 장식적인 치장과 실용적인 목적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 두 계열은 역사적, 기술적인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서로 다른 목적성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각자의 용도에 맞게 함께 발달하였습니다. 특히 낮은 온도에서 발색되는 저화도 유약들의 경우 납 같은 광물을 용매제로 사용하였으며 장식적 목적에 적합했으며 고화도 회유나 장석유 등은 음식용기 등 실용기를 중심으로 발달되어 왔습니다. 유약 입히는 것을 시유라고 하는데 시유 방법으로는 담그거나 붓거나 뿌리는 방법 등이 사용되며 특수한 장식 등을 위해 바르는 기법도 사용됩니다. 특히 신라 삼채나 중국의 당삼채, 일본의 나라 삼채 등은 성분이 다른 유액을 바르거나 붓는 방법으로 흘러내리게 시유한 것으로 서로 다른 유색의 차이를 장식으로 이용한 예입니다. 그러나 가장 많이 사용되어 온 것은 담금 방법입니다. 특히 비교적 크지 않은 크기의 그릇에 시유할 때 이 방법이 사용됩니다. 날그릇을 건조하여 그대로 담그거나 초벌구이를 하여 담그는데 그릇의 질과 용도에 따라 안팎에 모두 시유를 하는 경우도 있고 외부에만 시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약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분명치 않으나 중국은 한대 초기부터 본격적으로 부장용품, 의식용품 등과 함께 생활용품에 사용되었고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고구려 도기와 신라 백제의 도기들에서 나타납니다. 중국으로부터 청자 제작 기술이 전래되던 10세기경에는 초벌구이를 하지 않고 건조한 후 바로 유약을 입혀 번조하였으며 이후 고려 전성 시기에 들면 일반적으로 초벌구이를 하고 유약을 입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약을 입힌 후 번조하기까지 유약이 너무 건조하여 터지거나 태토에서 탈락되지 않게 해야 하므로 성형 후 시유하고 번조하는 과정에서 기물의 표면에 유약이 잘 접착되도록 표면을 청결하게 하는 것과 유약의 성분이나 농도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유액이 기름기가 있는 표면에는 잘 접착되지 않는 성질을 역이용하여 의도적으로 태토를 드러나게 하거나 무늬가 생기게 하는 방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도자기 전면에 유약을 입히게 되면서 봉착하게 된 기술적인 문제는 가마제임을 위해 그릇 바닥면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닥까지 유약을 입히면 아래쪽에 놓이는 그릇이나 또는 가마 바닥 등에 붙어버리게 되므로 미관상으로는 물론 실제 사용에도 불편해집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가마제임용 받침 도구나 여러 가지 굽깎음 방법, 유약 처리 기술이 발달하게 되었으며 나아가 이 같은 다양한 기술의 발달은 도자 조형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가마와 작업장. 도자기를 도자기로 정의하게 만드는 결정적 요소 가운데 하나가 도자기를 굽는 시설물인 소위 가마입니다. 인류가 불을 사용하게 되면서 흙이 불을 만나면 성질이 변하게 되는 것을 터득해가고 이 과정에서 차츰 가마의 구조와 형태가 발전하게 됩니다. 가마에 대해 고려사에서는 유교, 제요 등의 명칭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가마를 요라고 불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선 후기 실학자 이규경의 오주연 문장 전상고, 화동도요 변증설에서도 요라하였습니다. 한편 성종실록을 보면 1439년 기록에서 사홍원 제조였던 유자광이 사기를 제작하는 입부와 와부에 대해 임금에게 와부는 불꽃이 어지럽게 굽이쳐 사기가 찌그러지기 쉬운데 중국에서 입부로 구워 만드는 방법은 불기운이 곱게 올라가므로 구운 그릇이 그대로여서 매우 유리하다고 아뢰었던 사실이 기록되어 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마 발전 단계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초보적인 단계는 노천에서 굽는 경우이며 차츰 뚝을 쌓거나 땅을 파서 열 손실을 막는 데 주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 효율적으로 열을 관리하고 용도에 적합한 도자기를 만들어내기 위해 지하로 굴을 파거나 반지하식으로 바닥으로 축조한 후 천장을 만들기도 하였으며 벽돌로 가마를 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까지도 도기 가마는 지하굴식으로 축조되었으며 청자, 백자 가마는 반지하식 또는 지상식으로 축조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는 가마 운영상 내부에서의 재임과 꺼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가마 측면에 출입구를 설치하던 것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기처럼 비교적 단시간에 유약을 입히지 않고 구워내는 작업의 경우 지하의 밀폐식 단실가마가 제작상 효율적이었을 것이며 청자나 백자 등과 같이 번조 시간이 비교적 길고 특별한 가마재임 작업이 필요하였던 경우는 가마 자체에 작업용 출입구가 있는 것이 효율적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균일한 번조 온도와 환경을 필요로 하는 자기의 경우 가마 앞쪽과 뒤쪽의 화도 차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더욱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마 시설은 그것이 설치되는 자연적 여건, 즉 구릉의 경사도에 따라 집안의 상태 등에 맞게 축조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인 상식이어서 같은 지역 내에 인접하여 운영되던 도기 가마들 가운데도 어떤 것은 지하식으로, 어떤 것은 지상식으로 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마를 만드는 추교 재료로 삼국시대 이전부터 조선 말기까지도 흙이 사용되었습니다. 물론 중국으로부터 청자 제작 기술이 전래되는 청자 도입기에는 중국의 가마 축조 기술이 도자기 제작 기술과 함께 전래되어 우리나라에서도 벽돌로 가마를 축조하였으나 오래지 않아 다시 흙을 사용하였으며 조선시대의 백자가마에서는 백자를 깨끗하게 굽기 위해 가마 내벽에 백토를 덧발랐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가마는 지하식이거나 반지하식이거나 간에 대체로 오름가마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반지하식 가마를 만들 때는 측면 가마벽과 천정을 바닥으로부터 곧게 올려 쌓다가 천장부로 가면서 둥그스름한 궁룡형을 이룹니다. 이때 천장이 내려앉아 형태가 변형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마 내부에 쌀이나무 가지 등을 차곡차곡 재어 뼈대를 만든 후 그 위에 흙을 발라 형태를 만듭니다. 가마가 지어지면 내부에 쌓아 올린 나무에 불을 넣어 태우게 되고 땔감이 타는 동안 가마 내벽도 함께 익으면서 단단한 가마벽을 형성하게 됩니다. 가마 구조와 형태가 다른 경우 번조 온도와 불을 다루는 기술 등이 다를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생산품의 차이로 나타납니다. 가마 안의 온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외부의 산소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면서 굽게 되면 태토 안의 철분과 외부의 산소가 결합하면서 철분이 산화되는데 이것을 산화염 번조라 하며 외부의 산소를 넣어 굽다가 가마를 막아 외부의 산소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면 가마 내부의 산소만으로 불이 타야 하므로 가마 안은 산소가 부족하여 일산화탄소가 형성되고 태토 안에 포함된 산소와 반응하면서 환원염 상태가 됩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번조 환경은 태토와 유약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 산화 번조 상태에서는 도자기가 붉은색 또는 갈색, 황색을 띠게 되는 반면 환원 번조 상태에서는 회색, 녹색, 백색 등을 띠게 됩니다. 가마의 구조뿐만 아니라 같은 구조 내에서도 불을 어떻게 활용하는가는 결과적으로 커다란 조형적 차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사카와 다쿠미의 선도 자명고에서 소개한 분주원 보등의 내용에 따르면 왕실 관요였던 분원에는 화장, 부호수, 남화장 등으로 임무가 세분화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어서 가마에 불을 떼는 역할도 분업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가마 안의 변화 요인 가운데 연료 또한 중요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는데 이는 중국 북방의 경우처럼 나무뿐 아니라 석탄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와는 화력과 불의 성질이 달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마 안에서는 유변이라 하여 번조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생기는 환경 변화로 인해
테토와 유약, 불이 어우러지면서 예상치 않은 색깔, 형태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생산자의 입장에서 보면 실패품에 해당되지만 후대의 감상자들 가운데는 요변이 일어난 도자기를 오히려 귀하게 여기거나 즐기기도 했습니다. 가마 안에 도자기를 재울 때에는 갓발을 비롯한 내화용 소도구, 도침류 등 여러 가지 가마도구가 사용되며 번조 과정과 유약 및 테토, 안료 등을 실험하기 위한 시편을 함께 넣기도 합니다. 가마는 주변에 원료와 땔감의 공급이 원활한 지역에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며 지형적으로 배수와 통풍이 잘 되는 곳이라야 하고 제작된 도자기를 운송하기 좋은 여건이면 더욱 유리합니다. 따라서 대부분 공업용수와 운반용 수상교통로가 발달된 지역에 입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마터에는 가마 외에도 작업장과 원료를 다루는 수비시설, 건조장 등이 구비되며 도공들이 인근에서 살았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도자기 이름 붙이기. 이번에는 도자기에 이름 붙이는 순서를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재질을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청자, 백자, 흑유 등으로 명시, 다음으로 도자기에 사용된 주요 기법의 순서대로 나열합니다. 이때 여러 가지 기법을 중첩하여 나열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상감, 음각, 청화 등입니다. 그 다음으로 문양의 세부 내용을 명시합니다. 운항문, 화조문 등이 예입니다. 이때에도 여러 가지 문양이 병렬식으로 놓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종입니다. 완, 발, 접시, 병 등이 그것입니다. 그러면 전혀 모르는 도자기의 경우에도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름을 붙이는 방식은 적어도 동아시아에서는 공통적으로 호환되며 쉽게 도자기의 속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도자기에 대해 설명할 때는 도자기의 각 부분을 동서양 모두 대체로 인체에 비유하곤 합니다. 예컨대 구연은 입 또는 입술이라고도 하며 구연 아래로 불록하거나 각진 부위를 어깨, 도자기의 중심부를 복부, 맨 아래 바닥에 닿는 굿부분은 다리나 발에 빗대어 설명하곤 합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어떠셨나요? 간단한 퀴즈를 통해 학습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버튼을 클릭하여 문제를 풀어보세요.
이번 시간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흙에서 그릇으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